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기 중동에 폭이 한 33km 정도 되는 아주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이 바닷길에 그 거대한 화물선들이 멈춰선다. 그러면 내일 당장 샌프란시스코의 한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디지털 지갑의 가치가 순식간에 폭락하게 됩니다. 실체가 아예 없는 무형의 코인하고 가장 물리적이고 또 무거운 쇳덩어리인 화물선, 이 둘 사이의 기묘한 연결고리 말이죠. 자, 오늘 저희가 이 심층 분석 자료들을 통해 파헤쳐볼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어째서 이 첨단 디지털 가상화폐인 리플, 그러니까 XRP의 운명이 그 먼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달려 있는가? 이걸 한번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디지털 자산이 그 현실 세계의 실물 경제, 심지어 지정학적 위기하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사례죠. 사실 보통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인 시장 분석할 때 차트나 기술적 지표 이런 것만 보시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루는 자료들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보통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 비트코인이라는 거대한 트럭이 먼저 앞으로 쫙 가면 그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나머지 코인들도 꼬리를 물고 줄줄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앞차가 가야 내 차도 갈 수 있는 셈인데, 근데 오늘 살펴볼 데이터들을 쫙 보니까 리플은 이 꽉 막힌 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자신만의 독특한 엔진을 달고 있더라고요. 바로 실제 무역에서의 쓰임새, 유틸리티라는 엔진 말이죠. 아, 그렇죠. 그 엔진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일단 이 기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좀 명확하게 분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핀테크 기업인 리플랩스, 그리고 우리가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XRP, 마지막으로 은행들이 사용하는 국제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댓, 이렇게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지만 엄연히 역할이 다릅니다. 네네. 여기서 제가 보니까 핵심은 세 번째, 그 리플 넷이더라고요. 사실 그 해외 송금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낡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무려 1973년에 만들어진 스위프트 시스템을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아주 오래된 우편 시스템 같아요. 서울에서 뉴욕으로 돈을 보내면 이우체국, 저우체국, 중간 기착지 다 거치면서 며칠씩 걸리고, 또 중간에서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통행료를 계속 떼어가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리플렛은 돈의 가치를 그냥 그 즉각적으로 써버리는 팩스머신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단 4초면 끝납니다. 수수료도 한 0.0002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원도 안 되는 한 0.3원 수준이고요. 와, 0.3원이요? 진짜 거의 무료네요. 그렇죠. 속도나 비용 면에서 아예 차원이 다른 인프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백서에 적힌 이론이나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 6개 대륙,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매일 하루 200만 건 이상의 송금을 이 리플렛 위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일본의 SBI 리밋, 인도의 엑시스뱅크, 또 영국의 스탠다드 카타드 같은 거대 기관들이 이미 실무에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아, 잠깐만요. 근데 그 대목에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스위프트라는 시스템은 거의 50년 동안 전 세계 금융망을 꽉 잡고 독점해온 거대한 기득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빠르고 싼 파괴적인 기술이 딱 동정했는데 이거를 그냥 짓밟거나 차단하려고 하지 않나요? 왜 가만히 놔두는 거죠?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흔히 이 둘을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경쟁 관계로 보잖아요. 근데 자료가 보여주는 현실은 철저한 공존 그리고 통합으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놀랍게도 2024년 8월에 스위프트가 자체적인 크로스보더 결제 테스트에 XRP 레저를 포함시켰어요. 아, 정말요? 아예 자신들의 시스템 안으로 경쟁자 기술을 끌어들여서 테스트를 해버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새로 발표된 스위프트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50개 주요 은행 중에 무려 30개 이상이 이미 리플넷을 도입한 기관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도이치뱅크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은행은 기존 스위프트 통신망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구시대의 튼튼한 철도망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최첨단 자기부상 열차를 딱 얹어서 효율만 극대화하는 방식이군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익숙한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속도랑 비용 문제만 싹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요소인 XRP 코인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아,
네, 제가 그 자료에서 ODL, 그러니까 온디맨드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딱 정리를 해본 게 있습니다. 서로 다른 통화를 쓰는 사람들이 모인 방에 있다고 치면 XRP는 일종의 공용어 번역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원화라는 언어를 일본 엔화라는 언어로 통역하려면 옛날에는 달러라는 중간 번역가를 섭외해서 며칠씩 막 기다렸어야 했는데 이제는 원화를 찰나의 순간에 XRP라는 공용어로 바꾸고 단 3초 만에 다시 엔화로 번역해서 꽂아주는 거죠. 결국 이 네트워크가 굴러가려면 XRP라는 징검다리가 물리적으로 무조건 필요한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브릿지 통화로서의 역할인 거죠. 한국 원화에서 XRP, 그리고 일본 엔화로 이어지는 이 다리. 2020년 기준으로 이 브릿지 통화를 통해 처리된 ODL 규모가 이미 24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디지털 결제망이 어떻게 또 얼마나 거대하게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입니다. 네, 고속도로는 쫙 깔려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리 성능 좋은 고속도로를 뚫어놔도 그 위를 달릴 자동차, 그러니까 실제 결제 수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겠죠? 아, 여기서 바로 그 무거운 쇳덩어리들, 물리적인 화물선들이 등장할 차례네요. 왜냐하면 디지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데이터들이 결국에는 물리적 바다를 건너는 화물선들의 움직임하고 동기화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네, 이제 무대를 중동으로 옮겨보겠습니다. 2026년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 이것 때문에 글로벌 물류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멈춰선 상태죠. 여기서 청취자분들께 잠깐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금 뉴스 보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중동 분쟁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 경고 같은 여러 정치적, 외교적 이슈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는 누가 옳고 그른지 혹은 어떤 정치적 입장이 타당한지는 완전히 배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지하는 입장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제공된 소스에 명시된 사실, 즉 이 지정학적 충돌이 무역과 경제, 그리고 디지털 결제 인프라에 어떤 타격을 입혔는지 그 팩트만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치를 다 걷어내고 물리적인 팩트만 보면 상황이 꽤 심각하거든요. 이란하고 오만 사이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폭이 33km에 불과합니다.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도 채 안 되는 이 좁은 목구멍으로 전 세계 원유의 20%, LNG의 25%가 빠져나가는 거죠. 와, 33km면 진짜 좁네요. 거기에 에너지뿐만 아니라 화학제품, 전자부품, 식량 같은 온갖 실물 상품을 실은 컨테이너선들이 다 몰려 있다는 거잖아요. 자료 보니까 이 바닷길이 막히면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바이유는 배럴당 68달러에서 128달러로 순식간에 88%나 폭등했고 한국 원달러 환율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530원을 찍었습니다. 근데 진짜 도미노는 따로 있죠. 해협이 봉쇄되면 배가 못 움직이고 배가 못 움직이면 글로벌 무역이 위축됩니다. 무역이 안 되면 물건값을 치를 일이 없으니까 국가 간 결제 수요 자체가 쪼그라들죠. 결제 수요가 줄어들면 그 다음은요. 바로 거기가 물리적 세계하고 디지털 세계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결제 수요가 감소하면 리플렛 위를 달리는 데이터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브릿지 통화로 쓰이던 XRP의 수요도 같이 하락하는 거죠. 아주 명확한 인과관계입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 2주간의 임시 휴전이 진행 중이잖아요. 만약 이 해협이 다시 온전히 열리게 된다면 그때는 완전히 반대 방향의 거대한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 막혀있던 댐이 무너지는 거네요. 아시아 국가들,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인도하고 중동 간에 그동안 밀려있던 엄청난 양의 에너지랑 무역대금 결제가 한꺼번에 폭주하기 시작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일본 SBI나 인도 엑시스뱅크 같은 기관들이 이미 이 송금 경로에서 리플렛을 쓰고 있으니까 그 엄청난 무역대금이라는 물결이 리플렛이라는 수로로 쏟아져 들어오길 기다리는 상황인 거군요. 네, 그 트래픽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 정상화 시 발생할 이 폭발적인 수요를 대비해서 이미 영리한 기관 투자자들의 큰 돈은 움직이고 있어요. 단순히 분쟁이 끝나기를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역이 재개되었을 때 그 엄청난 자금 이동을 처리할 인프라를 아예 선점해버리는 거죠.
오, 월가에 거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군요. 그 돈의 흐름을 보려면 우선 리플을 수년 동안 짓누르던 가장 큰 족쇄가 어떻게 풀렸는지부터 봐야겠네요.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그 SEC와의 기나긴 소송이 2025년 8월에 자발적 항소 취하로 공식 종결됐습니다. 이때 종결 직후에 코인 가격이 3.38달러까지 23%나 급등했죠. 역대 최고가는 25년 7월에 3.65달러였고요. 근데 사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지긋지긋한 법적 리스크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걷히자마자 기관들의 댐이 열린 겁니다. 2025년 9월에 미국에서 현물 XRP ETF가 최초로 출시됐는데 여기에만 약 12억 5천만 달러가 순유입됐어요. ETF가 생겼다는 건 기존처럼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소액으로 투기하던 시장에서 이제는 거대한 연기금이나 기관들이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수조 원 단위의 자본을 쏠 수 있는 시장으로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와, 12억 달러요. 거기다가 2025년 11월에는 시타델 시큐리티즈나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 같은 진짜 월가의 거물들이 리플랩스에 5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를 무려 400억 달러로 인정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 즉 AWS 공식 파트너로 등록된 게 완전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해요. 은행들 입장에서는 복잡한 시스템을 처음부터 새로 짤 필요 없이 그냥 AWS 클라우드 접속해서 리플넷 기능을 플러그인 꽂듯이 가져다 쓰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 인프라의 진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증거죠. 여기에 작년 말, 그러니까 2024년 말에 출시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라는 결정적인 조각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리플 사장 모니카 롱이 5년 내에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의 기본 수단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이게 바로 2025년 말에 B2B 결제 플랫폼인 레일을 인수한 소식하고 다 엮여 있는 겁니다. 아,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XRP는 아주 초고속으로 국경을 넘는 다리 역할을 해주고 도착한 곳에서 가치를 딱 고정시켜서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안정적인 화폐 역할은 스테이블 코인인 RLUSD가 맡는 거군요. 거기에 레일까지 인수했으니까 기업 간 무역 대금을 처리하는 완벽한 생태계가 다 갖춰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플이 더 이상 개인들의 투기용 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사나 테크 기업들이 아주 진지하게 채택하고 있는 합법적 결제 인프라로 체급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네, 정말 거시적 흐름이나 인프라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또 아주 차갑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마주한 현실을 보죠. 2026년 4월 11일 현재 시장을 둘러싼 현실적인 가격 상황이나 미래 변수 리스크는 어떤가요? 네, 현실적인 팩트를 보면 2026년 4월 현재 가격은 약 1.33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1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하락한 상태죠. 인프라가 아무리 좋아도 전쟁의 여파로 인해 전반적인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어서 갇혀있는 박스권 장세입니다. 그래서인지 자료에 나온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보면 편차가 진짜 너무 극단적이더라고요. 어떤 곳은 디지털 코인 프라이스처럼 0.31달러로 곤두박질 칠 거라고 비관하고 어떤 곳은 코인 코덱스나 코인로어처럼 중앙값으로 1.37에서 3.16달러 사이를 그리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아주 낙관적으로 8달러까지 간다고 예측했습니다. 아니 0.31달러부터 8달러라니 이 극단적인 차이는 대체 어떻게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각각의 전망치들이 미래의 지정학적 시나리오를 하나씩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기본 시나리오는 현재 이 불안한 휴전이 어설프게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무역은 부분적으로만 회복되고 가격은 1달러에서 2달러 사이의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할 확률이 높죠. 그럼 최선의 시나리오는 휴전이 완전히 정착되고 물류가 정상화되면서 리플넷 수요가 폭발하는 거겠네요. 이때는 한 2에서 3달러 이상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스탠다드 차타드의 그 8달러는 대체 어떤 논리인가요? 8달러라는 숫자는 단순히 무역 재개만 가정한 게 아닙니다. 평화가 찾아옴과 동시에 ETF를 통한 거대 자금 유입, 또 AWS를 통한 은행들의 폭발적 채택 같은 긍정적 요소들이 다 터졌을 때의 극단적 낙관론이죠. 하지만 저희가 더 진지하게 봐야 할 건 세 번째, 바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전쟁 확대 말이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행동 경고 같은 게 실제 타격으로 이어지고 그 좁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장기 봉쇄된다면 결국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세계 평화가 깨지고 시장이 공포에 질리면 안전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 막을 수 없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무역마비랑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발동하면 1달러 미만, 심지어 0.5에서 0.8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플이 가진 필수 내부 리스크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물량 이슈요. 제가 그 자료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리플랩스가 전체 발행 물량의 약 50%를 이 에스크로라는 금고에 잠가두고 매월 최대 10억 개씩 언락, 그러니까 시장에 풀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아니 한 달에 10억 개씩 풀리면 이건 완전 덤핑 아닌가요? 서류상으로 보면 엄청난 매도 폭탄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게 거래소에 던져서 개인 투자자한테 막 파는 게 아닙니다. 주로 기관이나 파트너사에게 장외 거래로 공급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주는 용도고 안 팔린 건 다시 에스크로에 잠가버려요. 일반 시장에 막 던지는 건 아니군요. 네, 하지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대규모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과도한 보유 물량에 대한 잠재적 공포가 여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 세계 5,900억 달러 송금 시장 규모에 비하면 리플의 비중은 미미하고요. 가상화폐 전반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리스크나 스텔라 혹은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같은 경쟁 솔루션의 추격도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의 가격 전망에만 올인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펀더멘털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함께 봐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방대한 자료들을 통해 도달한 결론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리플은 단순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같은 게 아니라 디지털 스웨프트를 꿈꾸는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의 운명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물리적 바닷길을 통과하는 컨테이너선들의 움직임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국제 뉴스에서 유가 폭등이나 지정학적 위기를 보실 때 단순히 기름값 오르겠다, 주식 떨어지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보이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와 결제 인프라에는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까? 이렇게 한 단계 더 깊이 고민해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오늘 제공된 소스 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저희의 논의는 사실과 인과관계를 뜯어본 것일 뿐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으니 항상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최종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디지털 화폐의 가치가 글로벌 무역량이나 실물 결제량과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동기화된다면 아주 먼 미래에는 어쩌면 다우존스 지수나 국제 유가보다 이런 특정 코인의 초당 거래량이 세계 평화와 글로벌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선행 지표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와, 디지털 화폐의 거래량이 세계 평화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라. 정말 생각의 틀을 깨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과연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이 질문의 여운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